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덧 오늘 마지막 세션에 대한 주제 소개를 바로 해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해양 인문학 세션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해양사의 지도에 인문해양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특별한 주제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영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세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영헌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영헌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인천국제해양포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세션이고요. 해양인문학이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사실 이 세션은 지난 3회까지는 공식 섹션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해양 세션은 주제는 해양사의 지도에 인문해양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원래는 저는 명청시대 중국의 역사학자입니다. 히스토리언이고요. 그냥 사회경제사, 대운하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번역하는 게 계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제 제자와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제목은 셀던의 중국 지도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해양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지도입니다. 영국의 보들리안 도서관에 옥스퍼드의 보들리안 도서관에서 발견이 된 약 1600년 무렵 전후에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동아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동남아시아고요. 근데 이 지도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의 가운데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 가운데를 바로 별이 찍혀 있는 바로 이 지점인데 모든 지도는 항상 센터를 잡아놓고 지도를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지도의 중심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캐나다에 계시는 티모시 브룩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나온 책이 셀던의 중국 지도입니다. 이후에 그 바다에서 본 역사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해양사 연구자들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의 세계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육지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특별히 개방, 경합, 공생이라고 해서 동아시아의 바다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연구인 대운하 시대라는 책에서 부제를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라고 하는 부제를 달면서 본격적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바다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바다의 해양 지도에 인문해양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지난 바로 전까지 있었던 4번까지의 섹션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상당히 이제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섹션은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인문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꿈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여기 있는 이제 바다에 5분을 모셨습니다. 2분의 발표자와 3분의 토론자인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주경철 선생님이시고 바다 인류라고 하는 책으로 또 쓰셨는데, 글로벌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 동아시아, 특히 인천과 관련된 이 동아시아 해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2번째 발표는 지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에릭 교수님께서 이 In Asian Waters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인도양과 이 동아시아 바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해서 조금 줌인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조금 더 리저널한 지역적 관점으로 두 분의 발표가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분의 토론을 어떻게 꾸몄냐면 첫 번째 토론자로 이진한 교수님께서 주저는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인데요. 한국사의 관점에서 특별히 과거의 고려시대에 굉장히 고려와 중국 혹은 이 황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토론 겸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등장하시는 김종호 선생님께서 동남아시아의 그 화교를 전문으로 연구하셨는데 이 화교 이야기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관점 혹은 동남아시아에 각각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화교들의 관점을 또 함께 제시하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대에 계시는 이정희 교수님께서 화교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바로 인천 화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천에서 국제해양포럼을 하는데 이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런 토론 후에 다시 두 발표자 분들께 의견을 드린 후에 청중에 마지막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여러분도 보셨어요.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저는 자산오보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해양포럼 참가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제 목민심서의 길보다는 자산어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이 눈에 보이는 혹은 바다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장님께서 본 세션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심어 주셨네요. 이어질 각 발표 주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양의 역사, 무척 매력적인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연사자분과 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주경철 교수님께서 등단해 주실 텐데요. 오늘 진행해 주실 발표 주제는 글로벌 해양사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해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경철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중요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 주최 측에서 아마 발표를 조금 시간을 줄이고 디스커션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간을 한 20분 내외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조금 스킵해 가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좀 뜬구름, 꿈을 그리는 그런데 좀 더 큰 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해양사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해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시아의 바다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양, 동아시아 해양,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라시아의 중심 무대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바다에 활발하게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서기 1000년경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아덴에서부터 중국 남부의 광주에 이르기까지 초장거리 무역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중국 남부에는 뭐 사료에 따라 조금 수치가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10만에서 20만 명의 이슬람인 거류지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가 20세기 말 21세기에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바다에서 탄생했다. 아시아 내에서 이 여러 문명이 이 안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나중에 이제 유럽인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형성된 그 초기의 기원이 아시아의 바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기적인 아시아 해양사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현상은 정화의 남해 원정이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해양력이 아마 가장 발전했던 그런 시대죠. 200척에서 250척의 선단이 아시아 인도양을 이제 헤집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까요? 당대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433년 이후에 명의 그 국가 정책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금 정책을 채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다를 말하자면 버리고 중국 문명 자체가 내향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유럽 해양 세력이 전 세계에 바다로 나가는 이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지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중국의 해상 후퇴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은 유럽의 해상 팽창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근대 세계사의 전환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중국은 왜 그 바다를 우리 조영원 선생님은 해양 세계로 나가는 걸 중국은 왜 주저했을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중국은 바다를 지배하려고 하질 않았을까?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굉장히 강력한 말인 것 같아요. 서구 문명이 얼마나 어그레시브한가를 보여주는 이 바다를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근대 초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로마 제국도 지중해를 이제 마레 노스트룸, 우리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 제국 그러면 우리는 육상 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부에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오늘날의 제해권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그 해양 세력으로서의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아시아에서는 그런 현상이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아에서도 후난이라든지 스리비자야, 인도 남부의 촐라 왕국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헤게모니를 해로를 장악한 그런 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것으로 바다를 지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도양이라고 부르는데 인도는 왜 인도양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인도는 왜 그렇게 강력한 해양력을 키우질 못했을까? 마라타라고 하는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만 인도양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해양력을 가져서 예컨대 뭐 지중해에서 레판토 해전을 벌였다든지 아니면은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르투갈 인도양으로 들어온 포르투갈과 뭐 해전을 벌였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해양 지배로 나아가지는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시아의 바다는 어느 하나의 세력이 그것을 지배하려는 이런 경향보다는 오픈되어 있고 어느 세력이나 다 거기에 들어가서 교류하고 교역하는 것이 비교적 원활했던 그래서 보편의 바다, 오픈된 바다 저는 이제 이걸 에큐메니카라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서양 세력의 유입이에요.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해양 지배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개념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거점을 장악하고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어떤 지배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개념이고 실제는 당연히 이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미 이 안에 아시아 상인들이 탄탄한 그 상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깨고 자기네들이 지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점들을 이제 하나씩 장악해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 그게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인 것 같아요. 선박과 대포 이게 미국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 이 사람의 평가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발명이다. 선박의 발전도 중요하고 대포의 발전도 중요한데 선박과 대포가 합쳐져서 선박에서 포를 쏜다는 이것이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그 필요한 경우에 무력을 행사하며 거점을 차지하고 네트워크를 건설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만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시아 상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런 경향, 권력과 이윤, 파워와 프로핏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요충지를 장악하고 향신료 교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거점들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인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바다의 지배입니다. 바다의 지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뭐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다 뭐 아시아의 육상 국가를 정복하고 공격해서 그거를 지배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아시아의 바다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요한 거점들을 지배하고 그 거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딩 포스트 엠파이어, 제국은 제국인데 그게 육상 제국도 아니고 상업 거점들을 만들어서 그 해로를 지배했다는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르투갈인들의 사업의 특징을 두 가지를 든다면 이거 같아요. 첫째는 군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요점만 이야기하자면은 이 상업 세력의 배후에 왕실이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그 뒤에서 상업 세력을 지지한다는 건데 이렇게 국가와 자본이 결합해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포르투갈 세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카르타스 제도라고 하는 건데 무력이 있으니까 해로의 중요한 그 요충지들을 정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배들을 통제를 해서 세금을 받는 거죠. 혹은 자기네들의 상업에 불리한 배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나마 이제 허용할 수 있으면 통과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탈이죠. 뭐 통행세 받는다는 게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깡패 같은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호해 줄게 그 돈 내라고 하는 그런 방식. 직접 약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약탈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탈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교역을 하면서 일종의 아시아 교역을 보충하는 역할, 예컨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이렇게 단절됐을 때 뭐 밀수 형태긴 합니다만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만 이제 이 포르투갈이 뭐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참담하게 실패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데 1521년 포르투갈이 중국을 강제로 문호를 열겠다고 뭐 기다리다가 이제 중국 측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남부 해안 지역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섣부르게 공격하다가 잡혀서 오히려 처형당한 이게 1521년인데 마침 이 해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스페인인들이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이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은 양쪽 두 지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아메리카 쪽의 그 제국은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던 데 비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해 들어가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일이 진행되죠. 처음부터 일본 측도 이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오는 그런 뭐 조총이라든지 아니면 교역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일본 사이의 교역의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거칠고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만든 이것이 아마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네덜란드와 영국이 들어오는 게 2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죠. 우리 생각에는 왜 직접 그냥 국가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 공격해서 뭐 교역을 하든 지배를 하든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질 않고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회사라고 그 당시에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시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폭력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되 그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탈이라기보다는 교역을 강요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역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 그러니까 폭력의 목적이 약탈이라기보다는 교역을 그 상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약탈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이고 한 번 그냥 큰 수익이 나지만 그거로 끝.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큰 이윤을 내려면 지속적으로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고 문을 열고 계속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합리적 폭력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자본이 결합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례를 보자면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근대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직일 텐데 이게 이제 최초가 지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이고 2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내에 20여 개의 상관을 건설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한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동인도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을 했으리라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내에 들어와서 아시아 내부의 교역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컨트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말로는 이걸 현지무역, 영내무역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주식 회사이지만 오늘날의 회사와는 다르게 국가가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국가의 기능을 회사에게 허락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이 동인도 회사의 특허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특허장 35조를 보면 국가가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이 회사가 당신네 회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조약 체결, 전쟁 선포, 요새와 상관 건설, 군인 충원 사실 이거는 다 국가 기능이잖아요. 이 국가 기능을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네 회사가 이것을 행하라는 건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국가 기능, 국가의 힘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한참 때의 그 군사력을 보면은 병사가 17,000명. 이게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선박의 무장에 도움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힘을 등에 업은 회사 방식으로 아시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아에 들어와서 행한 것들을 보면은 지역마다 상당히 달라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정향, 육두구 이렇게 비싼 이런 향신료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지의 세력들이 이렇게 너무 크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지배를 하고 잔인하게 이제 뭐 살상행위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이게 생산이 과잉 생산되는 것 같다.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뽑아서 그 생산을 줄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너무 뽑았나 싶으면은 다시 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폭력적인 방식을 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일본의 은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교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무력을 행사해야 되지만 늘 주먹만 휘두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 돈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아시아 내의 가장 중요한 생산지 일본. 근데 일본은 반드시 어떤 거점을 얻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의 그 정치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 네덜란드인들을 통제하니까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단히 굴종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사례만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역을 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니네들 창고에 안노 도미니, 뭐 주님의 해 몇 년,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항의를 들으니까 바로 부수는 이런 식으로 지극히 굴종적인 방식으로 그 태도가 그렇죠. 그리고 무기 소지를 금지 당하고 하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전체 목적은 교역의 활성화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굴종적으로 거기에 협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무력을 행사해서 무력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특히 동인도 회사 방식으로 들어온 이 시기 이후에 유럽 세력이 주도하면서 이 아시아의 교역 체계를 모두 바꿨다든지 모두 지배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아시아 경제를 연결시켜줬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의미가 크고, 그리고 그 방식은 무력과 사업의 결합, 이 성격이 아시아 세력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 국가와 자본의 결합 성격이 훨씬 강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교역 체계를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한편으로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양식을 구축해 갔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내 무역 체제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단계가 아시아 경제를 세계 수요와 연결하고 자신들의 그 조직을 여기에 가지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다를 통제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요게 이제 대략 18세기 말까지의 상황이고, 이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준비 단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의 통제가 최종적으로 제국주의의 지배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이 시기에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약간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박수를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경철 교수님의 흥미로운 강연을 통해서 글로벌 해양사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해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흥미롭게 청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함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와 또 주제 바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온라인 해외 연사분의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통역 수신기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에릭 탈리아 코조 커넬대학교 교수님께서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함께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고요. 오늘 들으실 발표 주제는 From East Asia to Indian Ocean, Histories and Processes of Oceanic Connec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접속해 계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Can you hear me? Please begin your lecture. 네, 혹시 들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뉴욕은 지금 오전 시간입니다. 약 새벽 3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초청돼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주최 측에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과 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 발표를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이후 이제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해양과 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에 또 이제 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해양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가장 이제 서양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동아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실크로드 이미지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무역 경로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시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로였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실크로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산과 사막을 넘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동아시아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제가 20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육상보다는 이 해양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수익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는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다가 정말 많죠. 이 바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초기 이 해양에서 무역이 어떻게 행해졌고 교류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인도양으로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이동하고 있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한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해양 상품입니다. 그 해양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연결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중국의 인구가 여기 남중국해 부근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남중국해를 뜻하는 또 용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이제 140년쯤이 되겠네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해양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싱이라는 이제 중국 이제 스님이겠고요. 수마트라로 가서 이제 불교의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17, 18세기 당시 이징이라는 중국 여행가가 또 있습니다. 수마트라 남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그때 당시 스님들에게 이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팔렘방에 가시면요. 이곳은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모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남쪽 중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봐야 합니다. 남부를 보시면요. 특히 광둥 지역 그리고 후징 지역을 보시면 당시 송나라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약 272년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중국인들이 이제 바다로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상업의 제도가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 송나라 당시 이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저우나 민저우나 광저우 이런 해안선의 도시들이 그때 당시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정치적, 상업적 힘을 등에 업고 이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당시 이제 대사관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남아시아나 다른 인도양 국가에서 오는 이제 대사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선업이 흥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항해술 같은 것들이 또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자기를 굽는 그 가마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국을 더 넓은 세계로 잇는 이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다른 국가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네, 여기 한 명의 이론가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 상품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이론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자넷 아부가노스입니다. 네, 유럽 헤게모니 이전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께서는 무역이 이제 바다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러한 해양 경로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해양 이동은 그때 당시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해양 경로를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의미가 짙어졌습니다. 네, 중요한 장소를 그린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광저우의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광저우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중국을 나가서 남중국해를 건너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약 600톤의 화물, 그리고 300개의 상품, 그리고 100피트 가까이 넓은 이러한 선박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은 이동을 하면서 두 가지 항로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 두 항로는 좌광 루트라고도 불렸는데요. 동아시아 루트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남중국해로 나가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필리핀으로 나가는 항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그 자체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만의 이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를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제 소금을 잘 보여줍니다. 소금 산업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이 칼들은 정말 위험한데요. 중국인들이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든 것은 정말 사실이지만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는 단순히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또 상품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전반의 항로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의 사진인데요. 이제 싱가포르의 옛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항만들이 만약에 이 배경에 이제 보시면 이제 큰 선박들이 있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작은 보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창고 산업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 그 시초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역이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대사관들이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를 교류를 하면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항만에서 이러한 교류가 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관에서 이제 또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징 같은 곳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중국의 추운 기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장소의 의미가 컸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무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이론가 한 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은 여러 것들의 이제 사회적 삶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의 삶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까지 가는 이런 도자기 이동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교역의 이런 생물의 물건의 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자기 같은 것들의 사회적인 이제 삶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남중국해에서 이런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 동남아시아 당시에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이제 중국의 그 이러한 도자기를 사용해서 시신을 이제 담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에는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가 되면 증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이 여기 동남아시아에 오면서 이러한 중국의 도자기가 동남아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물건의 사회적 삶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도자기 공예 자체는 특히 중국 전역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산업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도자기는 그 항해 시대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시암이나 뭐 태국 같은,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도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최고의 도자기들을 항상 생산해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 도자기로 인해서 무역이 촉진되게 되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에 그려진 뭐 용이나 청자나 백자 같은 것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용이 아닌 악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서 단순히 도자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변하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죽화, 12세기 및 13세기 중국 아랍 무역에서 이제 차죽화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중국어로 하면 좌죽화로 되겠네요. 네, 이 차죽화는 이제 항만 마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류학적인 연구도 했고 이러한 항로가, 무역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인도양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네, 이 책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의 도자기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냈습니다. 네, 각각의 섬들에는 각각의 부족이 살고 있고 약 1000명의 가구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 함선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무역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가장 오지에 있는 이제 또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색 눈동자와 그리고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위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약 가족의 인원은 3명에서 5명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무역 상인들을 매우 무서워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지만 하지만 이들이 올 때 또 한편으로는 반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항만 마스터 이 차죽화의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심해 유물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남중국해 전반에 이러한 것들이 또 역사적인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물을 발굴함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약 1500년대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혹은 네덜란드인, 영국인, 독일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도자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자기들이 해양 전역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항만 전반을 보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잘 보시기가 힘들겠지만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항만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국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동남아시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가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었죠. 네, 중국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주작, 중국 남부의 당나라 이미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건너서 그리고 중국에 들어오는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론가인데요. 브루노 라투르 씨입니다. 브루노 씨는 이러한 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동물과 식물들도 이동을 했다. 그리고 산업적인 스케일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 도자기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도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자기가 중국에서 남쪽으로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면 북쪽으로는 뭐가 이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죽 등 이제 거북이, 코사이, 그리고 녹색 거북이, 그리고 혹스빌 거북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또 거북이의 생물학명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거북이 종이 중국으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진주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것들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주는 어떨까요? 네, 이런 진주들은 굴에서부터 나오죠. 이러한 진주는 또한 중국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젊은 귀부인들의 이제 머리 장식을 이제 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보석으로 세공되기도 합니다. 또 가구에 사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진주를 빻아서 약으로도 이제 중국에서는 사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삼입니다. 네, 마치 오이처럼 생겼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체는 바다에서 잘 볼 수 있고 보르네오 그리고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버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삼들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해삼은 특히 중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맛이 있지는 않지만 그 국물이 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이 해삼을 이용한 요리가 많죠. 그래서 이 해삼도 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활발히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선 이제 발표자께서 주 교수님께서 이제 정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5세기 당시, 그때 당시 이제 1405년 그쯤에 이제 매우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네, 정화의 화물선을 이제 콜럼버스의 세인트 마리아호와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정말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스와이비 해변 케냐에서 찍었습니다. 30년 전에 찍었습니다. 기둥 무덤인데요. 스와힐리 공주를 위해서 만든 무덤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청자 그리고 백자의 중국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처럼 도자기가 아프리카까지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제 기린입니다. 명나라 초기에 이제 발견된 것인데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정화의 뭐 모험이나 뭐 기린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 해상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상 무역보다 해상 무역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항로가 어떻게 종료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상품의 산업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 같은 경우 18세기에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1780년 당시 약 차 하나에 이제 세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까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아편도 있습니다. 중국의 아편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제국주의 당시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당시 이러한 아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인도의 창고인데요. 아편이 이제 재배가 되면서 이제 선박에 실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져서 아편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아편으로 인해서 이제 서양 강국들에게 대응할 수 없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론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 폴라니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헝가리 사람이고요. 대변화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대전환이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술루 바다나 이제 필리핀 남부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대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다양한 항만들이 연결되기도 시작했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지역사회를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국의 항만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데요. 주경철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동인도 회사 그리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 같은 곳들이 이제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이제 선박 같은 경우,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무역을 받아들이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동남아시아 무역의 시대, 안소니 레이드가 지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각각 발간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아시아가 어떻게 이 모든 절차를, 프로세스를 겪었는지 잘 나타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터 리버만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두 가지 책입니다. 글로벌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의 이상한 평행 관계 800년에서 1830년까지라는 책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동아시아가 어떻게 이 두 가지 바다의 인도양과 그리고 남중국해에 어떻게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매우 푸른 이제 수평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 시간인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현지 연결을 통해서 유익한 내용 전해주신 에릭 탈리아코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세하고 입체적인 사료를 토대로 해상무역의 중요성까지 함께 강조해 주신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연사분 모시고 또 발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발제를 진행해 주실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발표 주제는 21세기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를 꿈꾸며인데요. 네, 이진한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지금 자리에 계신 것으로 네, 패널 토의를 통해서 네, 함께 지금 의견을 교류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네, 전달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백스테이지에서도 함께 지금 네, 협조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천천히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탁과 테이블을 곧바로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자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높은데 여기에 해양의 역사라는 또 특별한 주제까지 더해져서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고견을 공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또 앞서 우리 좌장님께서도 각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키 메시지들을 여러 개 공유를 또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필기를 하면서 네, 열심히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해양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이 네, 여기 계신 현장 참석자분들과 온라인 시청자분들께도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발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셨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생한 의견 교류를 통해서도 유익한 시간이 될 테고요. 또 끝까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의견 개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러면 저희는 천천히 네, 우리 좌장님부터 한번 연단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발제 이끌어 주실 우리 주영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 함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경철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님 함께 고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호 서강대학교 교수님께서도 귀한 시간 함께 내어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정희 인천대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코넬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역시 고견 주시겠습니다. 좌장님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사회를 잘 봐주셔서 중간에
빈틈없이 바로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분 선생님께서 큰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진환 교수님부터 각각 또 자신의 관점과 연구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제언 혹은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조영원 선생님이 저를 이 세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 문외한입니다. 오늘 또 주 선생님하고 틸리아 코조 선생님의 그 발표 내용에도 한국에 관한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바를 약간 그 동문서답식이긴 하지만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21세기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를 꿈꾸며 이렇게 이제 정해 봤습니다. 두 분 선생님, 특히 주경철 선생님 15세기 정화의 남해 원정과 그다음에 16세기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진출,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진입과 활동을 글로벌 해양사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가 동아시아 해양이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영국, 미국 등의 동아시아 해양 진출과 그 20세기 제국주의 일본의 해양 전략과 파멸, 일본이 한때 그 동아시아 바다를 다 감싸 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서양의 그 동아시아 해상 진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로 전근대 그 해상 무역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새로운 그 관점 같은 걸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상인이나 이슬람 상인, 중국 상인 등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하면서 무역을 위해서 장기간 거주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서. 그렇지만 그 정치적 지배를 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같은 것들은 그 어떤 약간 패권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화인 사회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화교 사회죠. 화교 사회를 형성했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화도 아까 주 선생님 발표처럼 굉장히 막강한 그 해군력을 갖고서도 그 여러 곳을 들렀지만 한 번도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서양인들의 그 바다에 대한 관점은 바닷길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 그 이전에 전근대 이슬람이나 인도 사람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바다의 생각은 그걸 길로서 공유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서양이 좀 해상 지배를 한다든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반대로 그 이전에 동아시아인들이나 그 인도와 이슬람 사람들은 바다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문화 교류를 전파하고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수준으로 이제 그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그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그 해상 진출을 하지 못한 것, 또 바다를 빼앗긴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억울해하는데 오히려 그 동아시아 우리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각 지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21세기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한국, 베트남, 중국 등이 경제 발전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무역이 급증하고요. 이제 경제 중심도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양이 재발견되고 어족 자원 이외에 해저에서 석유, 망간 등 각종 자원들을 개발하고 채취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해상은 육지보다 오히려 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사할린 섬,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또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남사군도 분쟁 등 거의 모든 이 지역 바다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바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바다를 독점하려는 어떤 서양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공유할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작 이제 중국이 뒤늦게 G2 국가가 되어서 서양적인 그 해양 관념을 가지고 남사군도 지역, 그런 남진하해 지역에 대한 패권적인 해상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특정한 섬 같은 거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뭐 자원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영토도 증가하게 돼서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중국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잃어버릴 것 같다. 베트남, 필리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주변 국가와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형에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의 영토 개념을 바다에 적용하면서 어떤 패권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 간 교류의 통로이면서 인류 공유의 자원인 해양을, 바다를 공유하는 생각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다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서양이 진출하기 전에 동아시아 해양 관념과 전통의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전전도 더 유리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송나라 상인을 연구했으니까요. 그런 송상의 교류 형태라는 것들이 21세기 해양 평화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특별히 이제 평화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가 이제 패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속해 있고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전향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전에 이제 송나라 상인 혹은 송상 뭐 이런 사례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이제 세 분 선생님의 이제 토론 후에 주경철 교수님이나 또 에릭 교수님이 함께 전체적으로 듣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을 또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호 선생님께서 이어서 또 화교의 관점에서 또 동남아의 관점에서 제언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김종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전에 조용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를 오간 화교화인 네트워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두 정말 엄청난 역사학자 분들의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발표를 듣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의 해양 질서가 있고 거기에 서구가 진출을 하기 이전 혹은 심지어 진출한 이후에도 아시아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수백 년 혹은 천수백 년 동안 형성된 해양 질서가 공고히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하고 또 나름의 합리성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이 진출한 이후에도 사실은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이 아시아를 비롯한 해양을 보는 해양사관에 만연해 있던 서구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들이라고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화교를 연구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제도와 과학기술이 아시아 해양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재고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두 분 발표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의 해양 세계 이제 특히 이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바다는 사실은 항상 외부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는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의 논리에 따라서 수용하고 적응해 왔고요. 특히 인도 남부 지역이라든가 스리랑카 그리고 해양부 동남아시아 그리고 대륙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동남부 지역에 이르는 일련의 이 물길 소위 말하는 아시아 해양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물길은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길게는 천수백 년 동안 다양한 거대 문명이 거쳐간 지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문명의 힌두교와 불교가 이 지역 문명의 핵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는 이슬람 세계가 와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는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각지의 화교화인 네트워크나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인들이 이 아시아의 해역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16세기 아시아의 바다에 이제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그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주경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아시아의 해역 네트워크에 적응해간 존재였을 수도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전 시기의 아시아 영내에서 이루어지던 그들끼리의 교류, 도전과는 다른 방식의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을 수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더욱 극적인 방향으로 변해갔고, 지금까지 이 아시아의 해양 패권은 서구 중심의 질서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두 시기 동안 서구인들이 가져온 변화의 핵심이자 공통점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에릭 교수님이 발표하신 아시아 해양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통해 형성해온 시스템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해줬다는 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핵심은 제도와 과학기술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서구의 제도와 과학기술이 아시아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대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경철 선생님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9세기 이전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9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를 휩쓴 것과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의 해양 세계 속에서 시스템에 적응해간 존재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바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누볐던 과거의 인도인이나 이슬람인들과는 결이 다른 존재였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포와 선박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중상주의, 기업으로 대표되는 중상주의, 주식회사 뭐 이런 제도에 따른 이질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역사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화된 제국주의 중심의 그 해양 세계를 예고하는 프롤로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진출하던 시기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바다에 가져온 제도와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시아 교육 체계에 수용되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유럽인들이 이제 아시아에 적응해간 양상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아시아인들이 유럽의 이질적인 제도와 기술, 상업 관행에 적응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 갔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릭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특히 이제 근대 과학기술의 작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에릭 교수님의 이전 연구들을 보면 근대 과학기술들에 주목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접했고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 특히 근데 등대를 비롯한 근대 기술 및 인프라가 아시아 해역 세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다루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물질적인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제도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구 제국주의가 사실은 아시아 해역 세계의 식민지 건설과 함께 가져온 상업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완전한 자유무역이란 거의 불가능하고 착취의 다른 이름이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거대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자유무역이 아시아 해역 공간의 거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셨던 아시아 해역 세계의 밀무역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밀무역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서구 중심 자유무역에 도전하기 위한 아시아인들의 돌파구였던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 자체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도전이었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 발표자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해양 세계와 국가라고 하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뭐 바다 위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국경선이 없죠. 그런 이유로 사실은 에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의 물길은 지난 수백 년 더 나아가서 천수백 년 동안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경철 교수님께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다루셨지만 그 무대는 아시아의 바다 전체였던 것이나, 에릭 교수님의 최근에 내신 그 연구가 사실 아시아 전역의 물길을 다루시는 것도 모두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세계는 때때로 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각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라든가 충돌에 따라 단절이 발생하는데, 잘 알려진 두 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명청시대의 해금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오스만 제국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에 막혔던 것이나, 아니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혹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동남아시아에서의 해양 주도권 다툼을 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근현대에 오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 해양 세계 패권을 두고 대립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양은 연결되어 있지만 국가 단위의 정체성이 강해질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에는 단절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종종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혹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낳기도 하죠. 이렇듯 이제 해양 세계가 연결되는 구조와 단절되는 구조를 모두 포괄해서 아시아의 해양 질서라고 본다면, 해양 세계에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행위자, 플레이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종종 해양 세계의 연결성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해양 세계의 평화라든가 질서를 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배타적 경계선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 국가는 해양 위에도 국경을 그어놓고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해양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전에 이진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해양 세계의 평화와 연관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 그 주경철 선생님과 또 에릭 교수님께 제도와 기술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 질문이 역시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한테도. 이 연결의 국면, 우리가 사실은 뭐 계속 그 어제부터 나왔지만 바다 그러면 커넥티비티, 계속 연결됐다, 연결돼 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삶에 사는 것을 영위하는 인간들은 자꾸 뭔가를 그거를 경계를 지으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너와 내 것을 이제 겨루려고 한단 말이죠. 또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이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과거를 정확하게 또 이해함으로써 사실 욕망이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나 지금 바다를 야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두 가지 국면에서 같이 뭐 앞서 패널에서 얘기했던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이슈가 부딪히는 것처럼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슈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 또 질의응답하면서 또 인천 화교에 대한 관점에서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대 이정희 교수라고 합니다. 주경철 교수님과 에릭 탈리아코즈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양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해양에 유럽 세력이 어떻게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입한 후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 및 아시아 내 교역을 촉진하면서 점차 동아시아 해양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동아시아에는 유럽의 세력이 진출하기 이전 이미 아시아 내 교역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근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무역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 시기 아시아 내 교역은 유럽의 상인에 의해 장악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지에 이주한 화상과 일본인 상인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식민지 하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화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럽과 일본의 직물과 중국의 비단을 아시아 각지에 유통하면서 제국주의화 동아시아 발전에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그 해양 포럼이 인천에서 또 개최되고, 그래서 인천 화교의 관점에서 이 동아시아의 바다라는 것을 주제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그게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인천에는 그 근대 시기에 세 개의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조개,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천국 조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각국 공동 조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천이라는 이 그 항구 도시의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리적 위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예를 들면 동경과 요코하마, 그리고 북경과 천진,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이퐁의 관계를 보시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모두 수도와 그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것을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조개가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북경과 천진을 제외하면 이 인천, 그리고 요코하마, 그리고 하이퐁에는 조개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중국도 천국 조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인데요. 그 중국은 근대 시기 반식민지에 있었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중국 각지에 설치된 조개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대 시기에 중국의 조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인천이고, 또 다른 한 군데가 부산이고, 지금은 북한의 영토가 되어 있는 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나타운은 지금 부산도 있습니다만 인천이
약 한 130년,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도 크고 또 그 인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타운이 설정되게 된 역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882년 10월 달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조약, 이 장정의 큰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에 조선과 중국 간의 무역은 육로 무역이었습니다. 그 연행사를 매개로 한 사행 무역이었고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조선과 중국 간의 무역은 이제 해로 무역, 그러니까 그 해상 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육로 무역도 유지가 되지만 그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 해로 무역을 통해서 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행 무역이었지만 이제 자유 무역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어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과 조선 간의 무역에 있어서 그 상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교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인천 화교, 인천의 상인 화교 상인들인 인천 화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단 포목 상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교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조선이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화교의 세력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만 식민지기 1920년대에는 그 의식주의 의에 해당되는 이 의의 분야에서 주단 포목 상점이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총 상점 개수의 20%를 차지했고 그 거래액은 총 거래액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죠. 당시 조선과 중국, 일본 간의 교역은 바로 이 쌀을 조선이 수출하고 직물을 수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화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그 무역에 있어서 주단 포목 상점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중국으로부터는 상해를 통해서 무엇을 수입했냐면 실크, 그 견직물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산 견직물과 면직물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해로부터의 수입하는 그 영국산 면직물과 중국산 견직물은 거의 독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 산동방 상업 네트워크를 제가 지도를 그린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동남아시아의 화교는 복건 상인들 그리고 광동 상인들이 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북아시아에 한해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동성이 한반도와 가깝고 일본과 더 가깝기 때문에 바로 이 산동방 소속의 상인들 그리고 인구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산동방 화상은 그 연태 그리고 웨하이, 따렌 그리고 상해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의 상업 거점을 형성을 하면서 활발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동방 인천 화상들이 화상교통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914년에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본점은 인천항 지금의 인천 차이나타운에 설립을 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 유통
지금으로 말하면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연태를 통해서 수입된 화물들을 수입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인천으로 수입한 상품을 조선 내의 철도를 통해서 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산항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기선을 통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부분의 그 주주들은 그 산동빵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주단 포목 상점의 그 주인이나 지배인이나 아니면은 자파 상점의 주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광고 회사인데요. 활발하게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게 이 상품들을 맡겨주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것은 이제 주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런데 그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산동 화상들이 이통윤선 유항공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가 되면 중국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 사람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로보다는 이 해로로 사람과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해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부 그리고 관동청 그러니까 일본의 국책 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을 해서 이 산동 화상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이통호라는 이 선박 기선을 기선을 1855톤 정도가 되는 기선을 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천이 기점이 되고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외하이 그리고 연태 그리고 다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많이 인원을 태울 때는 2,500명 정도를 태우게 되는데요. 당시에 여러 신문에서 산동으로부터 그 노동자 쿨리들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한 숫자가 바로 이 이통호로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통호는 이 화교들의 어떤 그 이동과 그리고 상품의 이동을 그 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 공동마루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하는 이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보다도 더 싼 화물 요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비행기 뱃삭도 그것보다도 싸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교들은 대부분 이 이통호를 이용을 하게 되고 함으로써 이통호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통호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중일전쟁 말기에 미군의 비행기에 격추되고 많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통호가 있었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화교도 이통호와 같은 이런 윤선 기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천 화상들이 자신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역품들을 운송하고 그리고 이 산동반도와 이 인천 간의 사이에 그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교역에 있어서 이 인천 차이나타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걸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중국산 견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산 견직물을 나중에 관세를 조선총독부가 높임에 따라서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사카에 있는 산동 화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네. 돼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또 토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또 이제 인천의 이제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과거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제 20세기까지 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께 이 전체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것을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철 선생님부터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뭐 더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잘 들리시죠? 예, 빨리 답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이제 세계 문명권 모든 전체 다 이제 해양 질서가 있지만 거기에 근대 이후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은 그 바다를 정말로 지배하려는 그런 힘은 없었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세계의 바다로 나간 것이 서구 문명이었고, 서구는 뭐 교과서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근대 국가가 발전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된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로 팽창해 나갔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겠죠. 아마 에릭 탈리아코조 교수님께서 이제 The Great Transformation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그 용어가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야말로 가장 큰 대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이 유럽이 그와 같은 힘으로 전 세계에 나간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유럽이 바이킹이 아메리카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간 다음서부터는 아메리카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나간 것하고 근대 국가가 배경으로 돼서 자본주의적인 힘을 얻고 바깥에 나가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아시아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강력한 국가 세력이 경제력을 가지고 해외로 팽창한 사례가 없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정화라든지 무슨 촐라 제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다 미지됐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결의 역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힘으로 네트워크를 건설해 갔다는 것인데, 이제 그 질문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냐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이전의 학설로는 유럽 세력이 들어와서 아시아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다. 아시아의 기존 그 경제 질서 이런 것도, 그런 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강력하게 발달해 있어서 유럽은 들어와서 단지 뭐 스며들듯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점차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말하자면 이제 파트너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근데 아마도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이후에 들어가기 이전, 제가 오늘 발제를 맡았던 그 이전 시기에서는 아마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아시아 해양 세계에 미친 첫 번째 영향은 아시아의 그 경제를 글로벌한 수요에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유럽이 완전히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도자기인데, 중국 도자기도 예컨대 페르시아로 수출하는 거는 녹색 칠을 하고,
아랍 쪽으로 수출하는 거는 코란 글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불교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 연꽃 무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세계화 전략이 있었던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중국 도자기에 입히는 그 푸른색 염료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전근대 그 산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아시아 내의 스케일에서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유럽이 들어와서 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전 세계 수요에 연결시키고 그 도자기나 뭐 티나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뭐 미국,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팽창을 시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아시아 내의 경제의 사업 조직이나 생산을 어느 만큼 변화시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인도네시아의 무슨 향신료 그런 거를 지배하고 그거를 자기네에 맞게 변화시킨 측면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한 거에 가깝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글로벌 문자 그대로 글로벌한 수요에 이 아시아 경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부분적으로 그 생산 조직이나 사업 조직 같은 것을 거기 그 수요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힘이 작동해서 지역적으로 아마 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와 같은 그 유럽의 침략적인 그런 것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19세기 이후에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이 연결돼서 정말 강력한 힘으로 이제 이 지배하고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세계까지 이어진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 이진환 교수님은 이제 송대의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얼마나 평화적이었나 아시아의 세계 질서가 그 이전에 어떤 지배 뭐 착취 이런 거 없이도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평화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복귀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시지만 지금 근대 세계가 500년 이렇게 진행돼서 근대 국가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중국 역시도 이제 그렇게 강력한 어떤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자본주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이전의 어떤 그 질서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고 다만 이 현실을 인정하되 이것을 그 평화롭게 통제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해양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아직까지는 답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과제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이제 새로운 질서, 뉴오더겠죠.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합의해 가면서 만들 것인가가 아마 저희들에게 남아 있는 과제이고 사실 또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한국인 혹은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에릭 타리아코조 선생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빠르게 지켜보면서 답을 하나로 도출해 낸다기보다 사실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는 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소프트 파워도 약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사실 어디를 가든 한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코넬 대학교에도 이제 대학교 주변에 식당가가 있는데 한식당이 5개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2분 거리에 이런 한식당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1800년대 다시 돌아가 보면서 그런 변화들을 관망하고 그리고 오늘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식당이 코넬 대학교에서까지 생기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관행과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해양 무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뭐 자본주의나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착취 같은 것들도 저는 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16세기, 15세기 당시 유럽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동아시아에 이제 서서히 가져오게 되었죠. 어떤 장소는 이제 빠르게 변했고 또 어떤 장소는 더욱더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이제 모험가들이 와서 뭐 여권 같은 것들을 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려면 그 특정 여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무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죠. 첫 번째 발표에서도 나온 내용이 이제 모두를 위한 바다, 공공의 바다이었죠. 그래서 400년 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온 그 개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도양이나 뭐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현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도전 과제이죠. 세 번째는 도덕적 도전 과제였습니다. 아시아 사회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유럽인들이 우리의 무역 관습을 바꾸고 이동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때 당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서양인이죠. 제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기에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는데요. 젊은 한국인이 뭐 이제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 같은 데서 이제 그때 당시 왔었죠. 그때 당시 이런 젊은이들이 요코하마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서양을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의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글자를 씀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죠. 이제 오늘날과 이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해양에 있어서 뭐 정치적인 문제, 남중국해에 얽힌 중국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기후변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해당 지역의 지평을 또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또한 이제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향후 수십 년간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프랑스 역사학자 중에 그와 유사한 것을 언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시대라는 것, 1989년 이후,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그때 당시 전 세계가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련과 동맹, 그리고 미국과 동맹의 양극화에서 이제 더욱더 다중적인 체계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날 비슷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비슷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 사회의 변화, 아랍의 봄,
아랍의 봄의 실패,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잘 볼 수 있고요. 일본도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정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인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경계선이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아주 가는 선, 이런 국경선 같은 것들은 사실 몇 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유럽인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이런 국가 간의 선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국가 간의 이 경계선이 매우 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북한과 남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문화를 북한과 공유하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의 국경선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있는 그 국경선도 매우 가지는 의미가 강력하죠.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과 사이에 놓인 경계선은 또 그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이러한 경계선이 해양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미래의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의 자유, 지역 간의 항해의 자유나 뭐 에너지의 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간 이동을 하고 화물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향후 미래에 이렇게 경계선이 어떻게 해양에 어떻게 펼쳐질지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뭐 명확한 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좀 더 과거를 이제 조명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과거의 교훈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거리들이 확실히 더 많고 그 과정, 질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을 바로 찾으려고 할 때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오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한국이 좀 바뀐 위상 뭐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는 분 있으면 제가 한두 분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바로 이 기회를 잡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조금 뭐 혹시 이제 앞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했던 이제 결국 국가의 경계, 우리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편하긴 하지만 늘 항상 그 편한 것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다를 누가 독점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할 것이냐. 근데 공유하면 되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독점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폭력이 생기죠. 과연 이 인천이 갖고 있는 또 위상과 또 여러 가지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위상,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과 중국, 일본이 갖고 있는 위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역사를 하고 지금 오늘 해양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다면 바로 미래와 현재의 문제가 과거에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상당히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역사학자들이 여긴 많지는 않으시겠으나 많은 해양 인문학을 하는 역사학자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
동일한 반복적인 실수 내지는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인 변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위상은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이랑 너무 달라졌고 특별히 해양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너무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거기서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해양 인문학 섹션이 다른 세션에 조금이라도 한 가지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 가운데 뭐 한 말씀이라도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이세환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우선 해양 인문학 세션이 1세션으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5로 온 거는 우선 그 잘못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세션의 중요성을 높였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다와 관련 없는 분들이 바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국사 교과서 같은 거를 봐도 너무 바다에 관한 그 서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강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인간의 생활이라든지 또 그 국가 경영,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그 바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부터 그 대외 교류를 하면서 그 성장한 국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다가 인간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오션 리터러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릭 교수님은 새벽 3시에 시작하셔서 지금 새벽 5시까지 거의 밤을 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꼭 초대해서 한국에서 인천에서 맛있는 회도 드시면서 해양인문학의 꿈을 더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무엇보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